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호순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치분권,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들으셨고, 저는 이제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언론의 측면에서 왜 지방자치가 중요한지, 또는 왜 지방자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지, 또는 지방자치나 지역분권에 언론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는 뭐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나 역사, 제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지역의 문제, 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역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역자치 이론 역사 충분히 공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 지역사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언론과 연결이 돼서 이 자치와 언론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중요한지, 저는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이 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잘 안 되는 것,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 중에는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이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공통점은 뭘까요? 그거 말고. 대선 후보 말고 공통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치인이고, TV 토론에 나왔던 분들이고. 그럼 자, 요 부분까지 다 보시고 한 번 더 공통점이요. 예. 거짓말을 많이 한다. 예.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 장관이 되신 분들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이 사람들을 굳이 우리 지방자치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들을 제가 앞서서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공통점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다 똑같습니다. 대선 후보 5명, 장관이 된 4명,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아직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5명, 이 중에서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금 우리 한 12명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았다. 자, 정답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라고 하는 게 일단 사고의 출발점으로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북구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분.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5분. 한 절반 정도가 서울이 고향이시고, 또는 아예 성북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연배들을 보시면 2세대를 거친 세대죠. 산업화 세대. 산업화의 특징은 우리가 빈곤에서 부유한 사회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로 이동해서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을 버리고 새로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5명이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유별나게 이 3사람은 다 경상남도 출신입니다. 거제, 창녕, 밀양, 이분은 대구, 이분은 경기도 파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여기 써 있죠. 상주, 청주, 정읍, 부산.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광주, 밀양, 논산, 서울, 안동. 그래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체적인 공통점 중에서 제가 한 사람만 빼고 다 동일하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은경이라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분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만 지금 태어난 곳에서 성장해서 쭉 살아온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동, 논산, 밀양, 광주, 자, 이런 지금 말하면 시골에서 살다가 이 시기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가를 운영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시골에 살다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광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 밀양에 살고 있는 아이들, 논산에 살고 있는 또는 안동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과연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큼 성공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만약에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제가 강의 초반부 첫 시간을 이어나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살면 살기가 쉬워질까요? 살기가 힘들어질까요?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자기가 잘 아는 지리를 잘 아는 이런 것도 버리고 완전히 미지의 세계에 가서 산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자산,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60년대, 70년대 이 서울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유럽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는데, 자, 이러한 분들은 한국에서 많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일하기도 하고 미국에 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세탁소 일들을 하고 본인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능력들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 이동이라는 것은 산업화 세대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도시화의 비율이 90%에 달하는, 여러분들 같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 국민의 90%가 도시에 산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평균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의 평균은 60% 내지 70%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와 전 국민 전체가 도시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뿐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 국가예요. 조그만 국가 하나가 바로 도시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한반도 한국인의 역사에 있어서 돌연변이처럼 급작스럽게 유례가 없이 일어났던 변화, 즉 이동, 사람들이 거주지를 바꾸는 것, 새롭게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사는 게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산업화 세대에만 이동을 했다고 했지만 그 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북에서 오신 분, 피난민들의 가족, 월남민들의 가족 계신가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와서 정착한 거죠.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은 부모님은 이북 사투리를 쓰시고 본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십니다. 왜? 북에서 월남에서 경남 거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곳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전의 일제시대에는 일제 식민지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저쪽 만주나 이런 쪽으로 이주해, 심지어는 사할린까지 이주해 가서 살았죠.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주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족이 되고 사할린 교포가 되고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한민족들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됐는데 이런 상황은 즉 자신의 의지 때문이든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든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성장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힘들게 사는 이런 패턴은,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후손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은 지금 태어난 곳,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더 좋은 곳,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방자치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곳을 살기 좋은 데로 만들어야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것이 경제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또는 교육적이 됐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서 잘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 분권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이 지역과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이제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파라다임으로는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 공부하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착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울로 수도권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귀성전쟁이라는 거 이제 없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들 나시죠? 고속도로 추석이나 명절 때가 되면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귀성 귀향길로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 그 명절이 되면 붐비는 곳은 휴가를 가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공항이 가장 번잡해진다라는 거. 왜?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화의 그늘이 될 수 있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착 사회가 됐다, 한국 사회가 이동을 해서, 이주를 해서 잘 사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지금 장관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정착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게 선진국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모으는 데이터는 뭐냐면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부모와 얼마나 떨어져 사느냐. 그래서 엄격하게 부모보다는 엄마를 택했습니다. 모친. 어머니, 너의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 확인하고 그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재봐라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택한 이유는 어쨌든 부모와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시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땅덩어리도 넓고 자식이 부모를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뭐 이런 데 사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정말 그대로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거리가 부모 자식 간의 평균 거리가 29km,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성인 29km, 3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껏 멀어야 인천, 수원 정도에 자기 부모가 평균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랑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면 좀 땅덩어리가 넓은데 에서는 좀 부모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고 도시에 밀집한 지역에서는 좀 가까이 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차로 운전하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부모가 있다라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정착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 지역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지역에 대해서 이건 나의 생활과는 무관한 어디 살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자치의 역사는 조금 배웠지만 이런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코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이시조선 500년 왕조 동안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나름대로 현명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말만 지방자치라는 말을 쓰질 않았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시조선이 멸망한 이유, 즉 한일 합방이 돼서 이시 왕손이 왕권을 내놓고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친 무력으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문서를 써줘서 치욕스럽긴 하지만 문서를 써줘서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서 이제 당신들 우리나라 통치하십시오 한 겁니다. 왜 그 지경이 됐느냐를 보면 우리 역사책을 보면 대부분 이시조선은 사색 당정과 부정부패가 횡행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결국 그 외세 침략에 패망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사색당쟁과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이런 실질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후기에 들어서면서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상피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피제라는 말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시왕조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수령, 왕이 임명한 군수, 지금 말하면 현감 이런 사람들을 각 고을에 파견했습니다. 이런 지방의 관리를 파견할 때 적용하는 규칙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에 연구가 있으면, 즉 혈연이 있으면 대부분 그 지역으로는 그 관료를 파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을이 예를 들면 무슨 안동 김씨다. 그러면 안동에 안동 김씨 본관인 관리는 파견을 기본적으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조선시대에는 지역 단위로 국가를 통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수령, 왕이 파견하는 군수, 그다음에 향리는 그 고을에서 상주하는 직업 관리, 그다음에 사림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양반 계층들입니다. 이 세 그룹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왕이 임명한 군수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향리를 부리거나 지역에 있는 양반들을 우습게 보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당 지역의 여론 주도층, 해당 지역의 공무원,
그 다음에 왕이 파견한 시장 군수, 이 세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제대로 통치를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집니다. 왜? 사색당전과 부정부패가 주된 이유는, 자,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향리, 특히 사림이 양반 계층, 지역에 살고 있는 양반 계층들이 사색당쟁에 빠지면서 이 수령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춘향전에 등장하는 사또 이름이 뭡니까? 누구예요? 변사또죠. 변학도. 자, 이게 소설의 그 등장인물로 나올 만큼 그 당시에 부정부패한 관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학도를 단죄하는 게 누굽니까? 이몽룡이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이제 변학도를 단죄하는 거죠. 또 왜 이 암행어사가 생겼냐? 암행어사 제도라는 것은 과거에는 사림이나 향리가 변학도와 같은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수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은 암행어사를 파견을 해서 그러한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방 관리들을 처벌하겠다, 처단하겠다라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각 지방 고을마다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다양한 반란들이 일어나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조선은 각 지방이 경쟁력이나 건강성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건설을 했지만,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지들은 굉장히 강했지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나라를 이제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줬지만 놀랍게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만 쓴다면 일제 식민지, 일본이 먼저 한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우리 조선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도, 정치적인 참여의 자유도 없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못했고 평화로운 무슨 독립 시위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였습니까? 이 시절에는? 왜 지방자치를 했을까요? 일제 시절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자, 이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본토에서는 본토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사는데 지방자치를 못하느냐? 그 당시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가장 많았던 시절이 약 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에 이주해서 평생 여기서 살고 앞으로 후손 대대로 여기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러려고 이주한 겁니다. 임시로 잠깐 여행 온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 있는 재산들 다 처분하고 여기 와서 땅도 사고 등등등등.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지방자치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일제시대에 한국인들을 배제한 채 지방자치를 한 겁니다. 한국인들 중에 일부를 그렇지만 끼워 넣어줬어요. 끼워 넣기로. 왜 일본인들만 하게 된다면 이게 지방자치로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정 정도 한국인들을 지방자치 피선거권도 주고 선거권도 줬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친일파였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친일 자산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런 도평회, 도회, 군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 대표자들, 한국 사람들, 당시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대놓고는 하지 못했겠지만 일제 식민지 시절에 지방자치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지방자치가 명시가 되고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군사독재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일제식민지, 조선총독부가 일제식민지로서 한반도를 통치하던 방식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일제식민지 시절에는 그나마 일본인들에게 한해서는 지방자치를 허용했지만, 우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지방자치를 남북 분단의 이유로 이제 중단시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1987년에 이제 그 6.29 선언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 몇몇 이 선언 과정에서 몇몇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정당 활동을 보장하겠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방자치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1987년에 지방자치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사실상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26년 동안 하질 않았어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이제 지방자치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뭐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하려면 지방자치를 안 하고 민주주의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6.29 선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갈망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약속을 받아냈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없던 부분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바로 지방자치를. 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했느냐조차도 모릅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1987년 이후에 1995년 이제 본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에 들어가지만, 지방자치는 빠르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해보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측면들도, 그런 걸 왜 해?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지방자치가 어떤 지역 차원의 정치적인 부정부패, 아까 어떤 분 뭐 거짓말쟁이라고 정치인들 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기성 중앙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들조차도 이런 그 구조적인 정치 비리에 포섭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주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선거운동을 해줬으니까 뭐가 돌아와야 되겠죠. 뭐가 돌아옵니까? 뭐가 돌아와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지방의원들이 도와주면 대신 돌아오는 것은 이제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상당수의 많은 지역에서, 한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방선거 할 때 정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이제 본선은 나갈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자치라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민주적인 구조로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패한 정치 구조에 포섭이 돼서 그 하부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자치에 대한 그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표자로 뽑는 이런 정치인들은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 지난 선거에서, 이번 선거가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세 후보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없던 일로 하자. 왜 없던 일로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우리나라 자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합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을 하룰 때 특정 행정기구로 지역을 쪼갠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정부 행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착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죽고 나의 후손들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 행정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역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에서 이런 시민운동, 시민활동, 참여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무슨 이런 참여자치, 이런 그 시민단체들이 지역별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속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무슨 이런 참여자치, 지역 단위 참여자치 시민운동단체들을 만들면 개막할 때, 개최할 때, 창립할 때 제일 사람이 많고 그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개업하는 날 화분도 많고 손님도 많이 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손님들이 줄어서 1, 2년 버티지 못하고 다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 지역에 제가 성북구도 여기 그 강의가 결정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성북 구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자치 활동들은 적어도 인터넷상에서는 검색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참여가 이제 자치에 대한 무관심, 자치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약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의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면 지역 균형과 지방 분권. 이란 구호를, 슬로건을 또는 의제를 들고 나옵니다.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지역 균형이나 지방 분권에는 상당히 관심을 보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가 그 지역 이동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특정 지역, 대도시로 몰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그다음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이러한 국가가 됩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국가가 망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간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지역 간의 대립을 만들고 그래서 지역 간의 경쟁,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헌법이나 정치 구조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런 것이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지방자치는 1995년부터 했는데 이미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세련된 도시, 편리하고 살기 좋고 안락하고 안전한 도시, 지하철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상수도도 보급되지도 않고 하수도도 보급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가뭄이 되면 생존의 위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인들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한결같이 내놓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후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도 앞다투어서 지방 분권 이런 얘기들 했고, 각 후보자들이 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후보자들 간의 차이가 없어서 TV 토론할 때 토론거리가 안 돼요. 서로 차이가 있어야 토론을 할 텐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의 병역 문제, 무슨 고용 문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 가지고는 막 얘기를 하지만 정작 매우 중요한 지방 분권 문제,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는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은 무엇이냐? 지방자치, 우리가 역사는 있지만 식민지 단절을 거치면서 매우 생소한 제도가 됐고 1995년에 이미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중요한 건지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1960년대, 70년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심각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불균형은 이제 고착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지역 간의 이동이 끊겼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계속 더 잘 살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고착화된 구조가 됐다라는 것. 자, 이러면서 사회적인 갈등 또는 국가 경제적인 효율성이 위협받는 이런 국가가 됐고,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한다. 지방자치가 잘 안 되니까 지방 분권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들은 별로 없다는. 이게 문제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들의 눈이 되지는 대한민국의 미디어들이 지역 분권이나 지방자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의 얘기를 이제 제가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신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일단은 그 언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이라는, 즉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언론이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어느 나라가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냐 평가하는 가장 쉬운 척도 중에 하나가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국가나 권력의 보복 또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데 언론이 필요하다면 지역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건 뭡니까? 자치죠. 지방자치 여러분들. 지역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게 지방자치라는 겁니다.
지역자치. 그럼 지역 단위에서 언론 없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인데요. 초창기에는 거의 70%까지 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지만 선거 투표율에 있어서는 항상 지방선거가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아무나 하면 안 되지만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건가요? 시장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지역 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그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주된 이유는 적어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또는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언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아마 이 정도 평일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참석하신 분들은 보통의 성북구민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성북구에 대해서 뭔가 강한 애착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성북구에서 일어난 일을 언론을 통해서 얻은 뉴스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북구에서 일어난 일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어떤 뉴스를 접하셨습니까? 행사. 성북구에서 어떤 행사하는 거. 뭐 SNS나 카톡 일단은 제외하고요. 일단은 일단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이나 뉴스를 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SNS나 카톡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걸 전제로 드리는 이유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언론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뭐 다음에 뭐가 떴나, 네이버가 뭐가 떴나, 친구들이 카톡으로 어떤 뉴스를 제공해 주는가 끊임없이 뉴스를 체크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수하는 정보는 뉴스는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평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북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워싱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파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성북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지금 단 한 분밖에, 그럼 그 사이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었을까요? 성북구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서 뉴스에 나올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성북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살아도 불편한 게 없었는데 잘 살아왔는데 왜 지역 단위에서 뉴스가 필요하고 언론이 필요해? 근데 조금 데이터를 보시면 좀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용하고 매일매일 이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론은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여러분들의 지역에 관한 뉴스는 거의 제공해 주지 않는 언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역 뉴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역 뉴스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의 정착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지는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 자 이런 신문들을 보는데 오늘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에 성북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은 서울특별시에서 만드는 신문들이 거의 80% 여러분도 서울 시민들이죠.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는 있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2010년에 그 성북구청에서 준비한 데이터를 제가 잠깐 봤더니 성북 구민들은 성북구와 중구 요 사이에 대부분 활동 범위가 여러분 이동하는 거리, 특히 직장 이동 거리가 대부분 이 반경 15km를 벗어나지 않아요. 요 근처에서 다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근처에서 다 쇼핑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요 근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포털 뉴스들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구독료를 내지 않고 굳이 뭐 정해진 8시나 9시에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수시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돈도 안 내고 받아볼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여러분들의 지역에 관한 뉴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양상들이 발생하냐 하면 뭐 이건 약간 우리 주제와는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를 두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방송사 사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누구를 내쫓을 것인가.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또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방송사 사장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방송사 사장이 누가 됐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커다란 상관이 있습니다.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보고 정치적인 의견을 형성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아주 편리하게 방송사 사장만 임명하면 한 사람만 임명하면 전국에 있는 방송사를 다 통제할 수 있어요. KBS 사장만 내 맘에 맞는 사람 하나 있으면 KBS 전국 방송들이 다 내 맘에 맞는 방송을 해줘요. MBC 사장 한 사람만 임명하면 MBC 전체가 다 내 맘에 맞는 방송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데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건가요? 합리적이지 않은 건가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식돼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은 항상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폐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기 성북구청에 계신 분들 계시죠? 성북구청 홍보하고 성북구청장 좋은 이미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방송사 하나만 잡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주 쉽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중앙에 있는 방송국 하나가 전국에 있는 지역 방송국들을 다 지휘하는, 다 통솔하는, 다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선진국들은 이미 다 차단해 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됐든 오바마가 됐든 뭐 미국의 무슨 영국의 총리가 됐든 방송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다 방송국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 이거는 지금 뭐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 26개국,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거기에 투입이 돼서 샘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과 OECD 선진국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관심도가 가장 높은 뉴스는 뭡니까? 26개국 전체에서는 무슨 뉴스예요? 지역 뉴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여러분들 보기엔. 특별히 한두 나라가 아니라 26개국 전체의 평균치가 지역 뉴스가 다른 뉴스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 심지어는 국제 뉴스나 다른 어느 뉴스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국가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우리나라는 평균치를 많이 갉아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역 뉴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역 뉴스의 관심도가 그러면 왜 높을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정착사에 살고 있으면서 굳이 내가 이곳에 살면서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을 다른 지역에 보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서 나 집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가까이 살고 있고 여기 편한 지역인데 왜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까? 보내는 거는 뭐 예외적으로 있다면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교육기관이 없다. 특히 이제 중소도시라면 대학들이 주로 큰 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학을 다른 데로 갔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을 마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 자,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결국 자신의 안전, 평화, 행복, 경제적인 번영 모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지역 뉴스를 사람들은 본다라는 겁니다.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는 미국 지도인데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위성방송이라는 게 등장해서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위성방송을 구매를 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전역에서 하나의 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는 이건 DMA, 방송 시장 경계입니다. 요 경계선마다 독립된 지역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는 이 방송국에서 다 똑같은 방송들을 하다가도 저녁 6시가 된다, 밤 11시간 된다 해가지고 뉴스 시간이 되면 그때는 각자 자기 지역의 뉴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알고 있고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신문이나 방송들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언론은 지역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언론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방송인데 지역 신문은 또는 지역 방송은 자기 지역의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국가의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뉴스도 지역 방송들은 해줄 수 있어요. 반면에 전국 방송을 하게 되면 지역에 관한 뉴스는 제공해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KBS에서는 미안하지만 전국 방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북 구민들을 위해서만 서비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대통령 얘기, 전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국가가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성북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지만 성북구의 아파트 값이 지금 어떤지, 성북구의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재인 정부의 무슨 주택 정책보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이런 시스템들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역 방송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은 지역 방송들이 다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미국의 지역 방송인데 뉴욕의 지역 방송, LA의 지역 방송, 시카고의 지역 방송 이렇게 다 지역 방송 시장들이 있고 두메산골 가장 작은데 이건 이제 가구 수입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한 지역 방송들을 700만 명, 800만 가구가 같이 보는 거예요. 한 도시에서.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지역은 저 미국의 산골, 중서부 지역,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시청 가구가 뭐 10,000가구, 20,000가구, 심지어는 한 4, 5천 가구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방송국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터넷이 생기고 위성방송이 생겨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왜?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에서는 자기 지역 뉴스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이런 방송이다라는 거죠. 미국만 그러느냐? 그나마 좀 우리랑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크고 뭐 인구는 한 6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 5천만 명이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 좀 사이즈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 이런 측면도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 자, 이런 측면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영국은 이제 공영방송인 BBC랑 ITV라는 민영방송들이 있는데 이 방송국을 뭐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이런 정도의 크기로 해가지고 방송 권역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영국인들이 항상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어떤 불만이냐? 지역 뉴스가 없다. 자, 그거 보시면 자, 영국의 TV 시청률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영국의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그 크리스마스 시즌 텔레비전을 많이 볼 때 시청률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 BBC 자, 이 10시에 하는 전국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지금 드라마를 하고 하는데 4위로 올라온 게 지역 뉴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BBC 전국 뉴스보다도 지역 뉴스 시청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예 서울 같은 경우에 지역 뉴스를 해주지 않고요. 지방에 가면 지역 뉴스를 합니다. 한 30분 하고 9시 뉴스를 한다면 한 30분 하고 뒤에 한 10분이나 20분은 지역 뉴스를 해줘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지역 뉴스는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다른 데로 채널을 사람들이 돌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6시 40분에는 530만 명이 보다가 6시 50분대로 지역 뉴스로 이제 각자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역 뉴스를 하면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이 불만을 계속 제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비싼 거의 시청료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지 비싸요. 이렇게 비싼 시청료를 내는데 내 지역의 뉴스가 아직 BBC에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이렇게 방송 권역이 크다 보니까 지역 뉴스를 하긴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뉴스를 해준다라는. 예를 들면 지금 이쪽 노스웨스트 지역을 보면 자, 이 지역은 맨체스터,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던 맨체스터, 그다음에 뭐 그 리버풀 같은 큰 도시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리버풀 사람들은 맨체스터 관심 없어요. 맨체스터 사람들은 리버풀 관심 없어요. 축구할 때, 그 경기할 때나 빼놓고 서로 뭐 좀 약간 원수는 아니지만 치열한 경쟁자들입니다. 그래서 리버풀 뉴스 할 때 차라리 맨체스터 뉴스를 더 많이 해달라. 맨체스터 뉴스 할 때 그 리버풀 뉴스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의 뉴스를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냐? 지금 2000년대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지역 방송국을 더 늘려줬습니다. 지역 방송국을 더 늘려줘요.
그래서 지금 리버풀에도 새로운 방송 하나 만들고 맨체스터에도 새로운 방송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마다 지역의 뉴스나 지역의 정보 프로그램만을 하는 방송사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들끼리 그러면 뉴스와 정보 오락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거기에 필요한 돈은 BBC 시청료에서 주겠습니다. 공용으로.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 시대가 되고 뭐 전 세계 뉴스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자,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지역 방송, 지역 뉴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자, 데이터들로 입증이 됩니다. 자,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 이용한 걸 보면 자, 전체 사람들 중에서 지역 뉴스를 본다는 사람들이 77%, 라디오, 신문 뭐 30% 등등등등 다양한 자기 지역 뉴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뉴스를 입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 그러니까 이거는 공용 라디오, 상업적인 라디오, 지역의 신문, 유료 신문, 무료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웹사이트, 그 다음에 그냥 인터넷 뉴스 정보 등등등등 다양한 경로로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들을 일상적으로 입수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시민단체도 없고 언론도 없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주민계획단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활발한 활동들이 있을지 몰라도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선진국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 패턴을 보시면 자, 이건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무엇이냐? 지역의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지역의 텔레비전 뉴스. 서울 시민들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은. 뉴욕이 됐든 워싱턴이 됐든. 자, 물론 이제 전국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NN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고, 뭐 팍스 뉴스나 MBC 같은 것들은 전국적인 유선 케이블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가장 많이 보는 게 지역의 방송사나 자기 지역의 신문들이다라는 거죠. 인터넷에 가면은 인터넷에서도 지역의 텔레비전 뉴스나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뉴스를 섭취할 때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국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식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들을 골고루 잘 습득해야 돼요. 제가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곧또래에 이제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실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이제 돈도 벌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밥도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하고 집에 있기 미안하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고 그래서 자식들은 엄마랑만 대화하고 자기는 외톨이고 최근에 무슨 뭐 비슷한 광고까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족 내의 뉴스를 공유하는 가족 간의 대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가족 공동체의 뉴스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뭘 했는지, 자식들이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뉴스 공동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역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속한 국가, 내가 속한 지역 다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 선진국 정착사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지역에 대해서 뉴스도 알아야 되고 지역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지역에서 투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서 인터넷이 등장하고 미디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지만 이런 지역 단위의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시스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사회는 정착 사회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동사회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무슨 얘기냐? 내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되고 몰라도 된다.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결코 시대착오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영국인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만 지역의 방송 뉴스들을 철저히 이용들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고 정착사회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착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용하는 주된 미디어가 국제적인 것, 전국적인 것, 지역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잘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뉴스, 국가적인 뉴스만 끊임없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뉴스를 또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럼 왜 없느냐? 왜 없느냐? 왜 여러분들은 지역 언론, 지방자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까지 오시면서 지역 언론, 지역 뉴스들은 별 관심이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통령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언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성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언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가 감시해 줍니까? 성북구 국회의원? 누구죠? 시민이 해야 돼요. 시민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의욕적으로 많은 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의정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방자치의 의회 의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겠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으로 의정감시단, 의정기지단 만들고 무슨 주민소환제, 무슨 주민참여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한 군데도 제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논문이 나온 데 없습니다. 그러면 감시할 게 없는 건가요? 제도는 많이 만들어 놨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제도는 이제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고 의원들도 뽑고 자 등등등등 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임기 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유승희 국회의원. 저는 모르는 분인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봤던 자, 요런 지역 방송에 아까 미국의 예를 들면 또는 영국의 지역 방송에서 뉴스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할까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할까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에 대해서 하겠죠. 정치 뉴스는 다뤄야 되니까. 매일매일 6시, 저녁 6시부터 자, 언론들이 줄줄줄 따라다닌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뽑은 대표자들, 정치인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트럼프만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서 저 멀리 워싱턴으로 보낸 친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 체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국회의사당에다 침대 갖다 놓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마침마다 기자가 찾아와서 오늘은 뭐 할 거냐? 이번에 오늘 투표한다는데 당신은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법안이 상정된다는데 당신의 입장은 뭐냐?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들이 오죠. 신문사들이 몇 군데가 오죠. 매일매일 기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기자들은 왜 그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 방송에 나가려면,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가려면 우리 지역에서 뽑은 정치인들 뭘 하고 있는지 가장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뉴스다. 내가 얼마 전에 오산시에 가서 이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 그 오산시의 국회의원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언제 국회의원들 만나봤느냐,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텔레비전에서 보셨대요. 다행히 좀 청문회 때 좀 유명한 스타가 되셨어요. 청문회 끝나고 나서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하나하나 뭐 말 한마디 잘하나 못하나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법안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들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들을 당연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모순들인데, 이런 모순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이 모두 전국 단위 언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제화 사회라고 했지만 국제적인 언론은 여러분들 이용하지 않습니다. 뭐 CNN, 여러분들 집에 가면 채널에 CNN, BBC 있지만 그런 거 보시는 분들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KBS, MBC, SBS, 야후, 네이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이런 뉴스들을 이용을 하고 설사 뭐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준다 하더라도 그런 뉴스들이면 신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면 혹시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하고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 단위 뉴스는 과잉 공급되고 지역 단위 뉴스는 과소 공급되는 현실이다라는 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우리 데이터, OECD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은 예외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지역 뉴스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됐느냐? 언론 시스템 탓이다라는 거. 그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런 그 전국 단위 언론이 즉 지방자치를 하면서 언론도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집안에 모여서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옆집 다른 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 집 얘기를 하면 이상해. 아마 여러분들 갑자기 텔레비전 보는데 성북구청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으잉하고 놀라실 겁니다. 왜? 안 나오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무슨 구청장이나 무슨 구의원들이 무슨 큰 사고를 치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 뉴스가 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면서 언론은 자치와 분권을 하지 못했어요. 언론도 국가적으로 쪼개야 되는데 아까 여기 있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독일처럼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쪼갰느냐? 방송을 어떻게 지역 단위로 분할시켰느냐? 그래서
그 방송의 역사를 보면 1920년대에 이제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특정 개인이 방송을 장악하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방송은 특정 개인이 독과점할 수도 없게 하고 특정 지역이 독과점할 수도 없게 한다. 자, 그래서 신문의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시장을 쪼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방송국 또 각 언론사마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뉴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방송, 세계적인 뉴스도 다 입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차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작하기에는 지역 단위 언론, 지역 언론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그렇죠. 한성순보라는 신문입니다. 조선순보가 아니라 한성순보. 한성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 그렇지만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부산에서 조선신보라는 신문이 나왔어요. 조선신보. 부산에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한반도에 와서. 그래서 한반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일본 사람들은 특히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흩어져 살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대신 한국인들에게는 신문 발행을 허가했나요? 허가하지 않았나요? 신문 발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있던 신문들은 싹 없애고 딱 뭐 기관지 하나만 남겨놓고 싹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신문 발행을 허용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919년에 그렇죠.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제는 10년 동안 한국인들이 신문도 못 보게 세뇌 교육을 해서 이제 그런 일제 식민지 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는데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잔혹하게 탄압을 하긴 했지만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데 무력으로 진압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계속 무력으로 진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무력으로 진압하려면 군대가 필요해. 그래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일본 군 헌병 병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대동아 공영권 해가지고 한반도를 장악하고 이제 중국을 차지해야 되는데 한반도에 발목이 묶여서 여기다 병력을 쏟아두고 있으면 자기네들의 이 동아시아 지배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정치인들이 강원파로 나뉘어서 더 가혹하게 무력 통치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는 좀 신문 발행도 해주고 뭐 좀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조금 유화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위 온건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문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설립도 허가해주고 신문도 발행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지금까지 발행되는 신문들이 창간됩니다. 어떤 신문입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뭐 시사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은 이제 중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좀 있으면 창간 100주년이 되는. 근데 조선총독부가
신문 발행을 허가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신문만 허용해 준다. 3개의 신문. 그럼 3개의 신문을 어디에서 허용해 주는 게 합리적일까요? 우리 합리성으로 판단한다면 한반도에서 평양에 하나,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이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신문을 읽게끔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만 3개를 발행. 그래서 지금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본사들은 옛날에 중앙청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신문사 본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여차하면 헌병들이 찾아가서 신문 발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근데 제가 오늘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일본인들은 우리가 그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고 일본인들은 3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30만 명의 일본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산업화 세대를 거치면서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가족들이 있고 서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서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도 서울의 신문을 읽게 됩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더합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문은 철저하게 통제해서 3개밖에 못하게 했지만 방송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중반에 이미 일본의 4번째 방송국을 경성에 만듭니다. 1926년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KBS가 됐는데 그래서 KBS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애매합니다. 1926년에 일제시대 때 시작한 방송으로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적이고 해방 이후에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전에도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그래서 KBS가 제일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KBS 창립, 창사 이럴 때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산업적인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보다는 지역에서 만드는 방송보다는 서울에서 만드는 전국적인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문화가 고착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960년대, 70년대부터 쭉 그래왔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내드린 지역 뉴스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라는 거 이해하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서울에는 없지만 지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 언론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성 마늘을 갖다 놨는데 혹시 의성이 고향인 분 계세요? 의성? 안 계세요? 제가 이거 의성의 경북 의성군이라는 정말 작은 4개 군이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1명 뽑으니까 정말 작은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곧 소멸되는 군 해가지고 의성군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의성 마늘은 의성의 주 특산품입니다. 의성에서만 팔까요? 아니면 전국 각지, 전 세계적으로 팔까요? 그렇죠. 당연히 대구에도 갖다 팔고 한국 전체에도 팔고 필요하다면 수출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구매한 거의 모든 상품들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더군다나 대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뭐 신토불이라고 해서 한때 뭐 한우, 뭐 한국 축산물 뭐 이런 것들 애용하자라고 했는데 취지는 좋지만 뭐 호주산 소고기나 미국산 소고기 먹는다고 해서 배가 안 채워지거나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품은 이제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국경과 경계가 있는 게 바로 방송, 신문, 뉴스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이 중국산입니다. 동남아산들입니다. 우리가 좀 싸니까, 저렴하니까 중국산 신문을 수입할까요? 중국의 무슨 오락 프로그램은 수입할 수 있지만 뉴스와 정보는 수입도 수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한겨레 너희들 왜 그렇게 싸워? 국내 시장을 두고 해외에 수출하면 되지. 가당한 얘기인가요? 가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해외 수출도 안 되고 우리가 수입해서 쓸 수 없습니다. 싸다고 해서 중국의 무슨 인민일보를 수입할 수도 없고 품질이 좋다고 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수입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언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지역의 언론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야 된다. 자, 특히 이제 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잘 소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느냐,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런 그 지역 언론의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거제, 보은, 영광 이런 중소도시에도 신문과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성북 구민들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우리 농어촌 지역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산업화 시대에 축적된 빈부 격차 덕분에 잘 살고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역 언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역 언론을 보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뭐 좀 다르지만 특히 지방에 가면 그런데 자, 지역 언론의 질이 떨어지고 수준이 낮고 언론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을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감시 비판이 약하고 뭐 홍보성 기사 하나 쓰고 지자체 협찬을 받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게 고쳐야 할 관행이라고 지금 이제 기자들이 의식조사한 건데 뭐 대부분 그 지역 사는 주민들도 뭐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지금 그 8가지 문제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이제 공통점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8가지 지역 언론 고쳐야 할 관행 8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충분히 뭐 알 수 있는 뭐 지역 언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전국 단위 언론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러한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보도자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여기 혹시 뭐 기자분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시 비판하고 홍보성 기사보다는 공정한 기사 써주고 지자체 협찬 같은 거 받지 않고 뭐 등등등등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성북 지역이든 뭐 그 서울 북부 지역이든 해당 지역의 지역 언론을 만들어서 이런 제대로 만드는 여러 가지 관행,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고친다면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언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런 자치분권, 지역에서 자치도 하고 분권도 하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감시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면서 이런 언론 분권이 결국은 다양한 언론이 공존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와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제가 보여드린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